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X항계, 소승항계, 수축항계를 어떻게 실험하고 어떤 결과를 얻는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검주에는 무엇을 다루냐면은 이게 공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응력 자체가 그 역학에서 다루는 요소가 우리 5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압축 응력, 인장 응력, 그 다음에서 전단 응력, 휨 응력, 비틀림 응력, 그죠? 5가지 있죠, 그죠? 이 응력에서 나오는 베닐에서 원래 길이로 나누는 것을 변행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변행률은 그것도 압축 변행률, 인장 변행률, 전단 변행률, 휨 변행률, 그 다음 비틀림에 대한 변행률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응력과 변행률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어떤 물체든지 뭐든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성질에는 항상 응력과 변행률의 관계, 역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구하는 게 우린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그 응력과 변행률에서 응력과 변행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세로축을 응력이라고 가로축을 변행률이라고 했을 때 이런 변행률이죠, 그죠?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런 그래프. 왜냐면 응력을 가하다 보면 자꾸 이런 행성이 일어나죠, 그죠? 응력을 가하다 보면 변행률이 자꾸 증가할 때 변행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변행률 원래 변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변이에서 원래 길이로 나눈 거니까. 변이가 자꾸 생기죠, 그죠? 그러면 하중을 가하면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뭐예요? 하중을 자꾸 증가시키면 변행률이 어떻게 해요? 자꾸 증가되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자꾸 증가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물체도 힘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물체든지 힘을 주면 변이의 정도가 달라져, 그죠? 딱딱한 것은 내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덜 변이가 일어날 거고, 물렁물렁한 것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많이 변이가 일어나죠. 그래, 그때마다 이런 응력과 변행률의 곡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딱딱한 거, 무른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른 거. 이 소프트한 거예요, 그죠? 소프트. 부드러운 거예요. 이건 하드한 거예요, 하드. 단단한 거. 자, 같은 변행률을 열어줄게요. 같은 변행률 주더라도, 같은 응력을 주더라도, 여기 같은 변행률을 줘봐요. 응력을 줘봐요. 변행률이 다 달라지죠, 이렇게. 변행률이, 하드는 작게 일어나죠, 그죠? 변행률이 당연히 변이가 작게 일어나죠. 소프트는 크게 일어나죠, 그죠? 요런 관계를 얻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취승, 광고체, 소승고체, 소승고체가 아니고 소승입니다. 이건 잘못 말씀드렸어요. 소승, 그 다음에 액체 상태가 응력 변행률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용시킬 때 요런 정도의 응력 변행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 설계에 적용하기가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저희 책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아셔야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취성, 방고체, X항계, 소승항계, 수축항계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X항계, 소승항계, 수축항계 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는 전단된 상태,
때가 취성 상태, 취성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함수비 있죠. 그죠?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체에서 반고체에서 소성으로 됐다 액체로 되죠. 이거 앞에서 배웠지, 그죠? 그 다음 액체는 원래 점성 유체예요. 유체죠, 그죠? 자,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는 자 수축관계죠, 그죠? 수축은 고체와 반고체의 경계점에 때의 함수비를 수축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반고체와 소성 상태, 그 경계점이 뭐냐, 소성 한계라고 그랬죠. 액성 한계는 액체냐 소성이냐 그 한계점이 액성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지? 응력 변행률 곡선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번 볼게요. 액성 지수 LI는 배웠죠, 그죠? LI 리퀴드 인덱스라고 배웠죠. 강도 측정 한번 볼게요. 리퀴드 인덱스 앞에서 설명 드렸어요. 리퀴드 인덱스 자 오메가 n 마이너스 오메가 p 소수 한계 나누기 오메가 l 액성 한계 마이너스 오메가 p 이게 액성 한계죠, 그죠? 액성 한계. 그럼 오메가 n은 자연 함수비였어요. 자연 함수비. n은 자연 함수비에서, 그죠? 요 동그라미인 거 자연 함수비 때 자연 상태의 함수비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오메가 n이 돼서 오메가 p보다 소성 한계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이 위에 그림 보세요. 반고체 내지 고체제, 그죠? 반고체니까 그 전단과 전단 변행률, 또 응력과 변행률, 수직, 압축과 인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고체와 반고체는 조금만 하중을 가하더라도, 하중을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변행률이 작게 일어나죠, 그죠? 변행률이 아주 작게 일어나죠,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 가다가 위에서 딱 끊어버렸죠. 끊겨져요. 이 이상 발생이 안 돼. 반고체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 나중에 배울게요. 지금 콘크리트 배우고 있죠. 콘크리트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틸은 그렇지 않아요. 스틸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죠? 딱딱하니까 높은 강도죠. 취성은 뭐래서 쭉 늘어지게 하중을 가하면 뭐냐면 갑자기 파괴되는 걸 이야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파괴되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파괴돼.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라든지 부실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갑자기 확 무너지죠, 그죠?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취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반대되는 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균열이 일어난다. 그게 죄송합니다. 그런 때는 뭐냐, 색성 지수가 이게 뭐야, 0보다 작을 때 봐요. 오메가 n이 오메가 p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건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요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디 사이에요? 오메가 s하고 오메가 p 사이에 이까지 있을 때 상태를 이런 재료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액성 지수가 제로를 중심으로 제로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것은 소성 상태, 성성 상태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다면 뭐예요? 자, 요 사이에서 응력과 변행률 곡선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함수비가 소성 지수에 소성 한계에 가까웠을 때는 요런 그래프거든요. 오메가 n 이끌 오메가 p는 높아지다. 하중을 가해도 변행률이 작어, 처음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줄어들어요. 거기 오메가 n 자연함수비가 소성 한계하고 똑같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연함수가 또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X항기 쪽으로 가까이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X항기 가까이일 때는 요런 상태다. 요런 상태. 밑에 제로 동그라미 해놓은 상태. 점선 있죠. 점선 상태. 하중을 가하면 갈수록 서서히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는 합쳐지는 거를 그 나중에 여러분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보세요. 중간 정도, 성질이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흙의 소속물질 같이 변형한다. 소속물질, 점토라고 그랬죠. 점토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모양 자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X항하기, X항 지수가 1보다 클 때, X항 지수가 1보다 컸다는 말은 오메가 N이 오메가 L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물과 같은 상태. 자, 그러면 그 응력과 변형률 곡선에 한번 보세요. 물과 같으니까 이게 어때요? 밑에 바닥에서 계속 길어요. 강도 증가가 없어요. 낮은 강도, 거의 낮은 강도다. 그 다음 흙은 점성을 갖는 유체처럼 변한다. 유체처럼 흙처럼 물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죠? 점성 유체를 가지고 있는 물체. 이런 세 가지 속성을 물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 지금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알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석사 박사 이렇게 가면서 그때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 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번역은 안 했는데 요 밑에 한번 보세요. 흙의 강성, 강도, 비체적은 모두 현재 응력, 퇴적, 침식 동안의 응력이 이렇게 나온다. 아까 우리 두 번째에서 배웠죠. 흙의 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뭐 흙의 성질과 흙의 현재 상태, 흙의 현재 상태가 응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는 함수비와 뭐였어요? 상대 밀도로 했죠. 그죠? 밀도. 조립도 해야 되네. 그거 뒤에서 배웁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세립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지금부터 조립토에 이야기돼요. 조립토는 상대 밀도, 여러분 상대는 그 렐러티브예요. 렐러티브자 하면 뭐예요? 렐러티브죠. 친척을 렐러티브자라고 하죠. 그죠? 상대적인데, 상대. 친척도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서로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렐러티브라고 그랬어요. 관계되는데, 렐러티브, 릴레이트 하면 서로 상호 관계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밀도를 가지고 있다. 밀도는 느슨하고 조밀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죠? 느슨하고 조밀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에 보면 딱딱한 것은 조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조밀하게. 흙들이 조밀하게. 그럼 우리가 힘을 줘도 이게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조밀하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을 줘도 뭐예요? 쑥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A 위에 거보다 아래 쪽이 느슨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걸 조립토를 표현할 때는 우리 느슨하다고 표현해요. 알겠죠? 세립토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때 소프트하고 단단한 정도, 이렇게 액성, 소성, 그 다음에 그 수축관계, 이런 걸로 평가를 했죠. 그건 뭐에 따라 달라져서 함수비에 따라 달라졌어요. 여기 조립토는 상대 밀도니까, 상대 밀도는 뭐예요? 조립토의 알갱이의 밀착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밀도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상대 밀도는 조립토의 현재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퇴적 환경에 영향받는 요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계속 거기서 우리 숲을 보면서 이제 나무를 지금 계속 어떤 나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응력, 그 다음에 응력 제하, 퇴적된 거예요. 제하라는 걸 하중을 가했다는 거, 로딩한대, 하중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중을 가했다면 뭐예요? 퇴적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하, 이 제하는 침식이 깎였다는 거예요.
unloading. 침식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던 게 침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 깎이죠. 그죠? 이렇게 깎여. 깎일 때 이걸 제하라고 그래. 그 이력은 정규 혹은 과암밀토로 나온다. 정규는 뭐냐? 일반적으로 퇴색이 계속되는 과정을 정규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하라는 것은, 침식되는 것은 옛날에 많이 받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야. 현재 상태가 요 A라고 해보세요. 요 A. 과거 상태가 B로 있었죠. 그죠? B로 이게 과거 상태야. 옛날에 이 집안에 요 집안에 한번 보세요. 요 집안은 요 엘리멘트에 한 집안의 한 요소라고 봐요. 그냥 우리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위치에 있다 하고, 그 엘리멘트에 과거에 봤을 때 B만큼 하중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침식이 돼가지고 어때요? 이만큼 A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왜 이게 옛날에 많이 엘리멘트가 많이 받아 있었어요. 그죠? 많이 받아 있었어요. 많이 받아 있는 상태가 뭐냐면 과암밀수돼 있다는, 과암밀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와 과암밀토로 나중에 나눠요. 우리 흙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립토, 조립토로 나눈다고 그랬죠. 거기서 세립토에서 지금 계속 퇴색되고 있는 그 정규 상태의 암밀토가 있고, 과거에 많이 받았던 암밀토가 있어요. 그 과암밀토죠. 그죠? 그 다음에 조립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받고 있는, 퇴적되고 있는 그 정규 암밀토가 있고, 과거에 많이 받았는데 침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가 과암밀토죠. 그래서 뭐예요? 같은 흙 종류라도 정규암밀토와 과암밀토, 정규암밀토와 과암밀토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응력의 이력이에요. 응력 이력이 뭐랬어요? 영어로 history, 과거 역사라고 그랬어요. 역사. 그죠? 역사를 따지보면 안 된다.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 상대 밀도의 작으면 DR relative라고 해서, D는 density예요. density인데, 자, E max 마이너스 E 내추럴, 자연 상태죠. 항상 우리는 자연 상태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죠? 현재 상태하고 비교한다. 그래서 E 내추럴 나누기 E 맥스 마이너스 E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단위 중량으로 나타났는데, 단위 중량 뒤에서 배웁니다. 건조 단위 중량 마이너스 건조 단위 중량, 최소의 건조 단위 중량. 이게 현재예요. 이거 감마 D는. 그 다음에 나누기 감마 D 맥스 최대의 건조 단위 중량 마이너스 최소의 단위 중량 곱하기 최대의 건조 단위 중량 나누기 현재 상태의 건조 단위 중량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떨떨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넘어갈게요. 자, 가장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맥스는 뭐냐면 가장 느슨한 상태가, 흙 구성은 우리 뭐로 앞에서 배웠죠? 흙 구성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어요. 그죠? 공기. 두 번째 뭐였어요? 워로가 있었죠. 그죠? 워로. 세 번째, 소일 그레인이 있었어요. 토립자. 그죠? 소일 그레인. 여러분 앞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때 E라는 것은 뭐냐면 간극비라고 그래. E가 간극비인데, 간극비예요. 간극비라는 건 그냥 간극비예요. 간극이라는 뭐예요? 토립자 사이에 있는 것을, 빈 공간을 간극이라고 그랬죠. 그거의 비는 뭐냐? 간극비, 비라는 것은 뭔가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비교하는 대상은 항상 소일 그레인 토립자를 비교 대상으로 해요. 알겠죠? 항상 이건 1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공기와 물의 공간이에요. 요 부피예요. 그죠? 요 부피가 V라고 그래요. 이게 볼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토립자의 부피를 뭐라고 하냐면 VS라고 해요. 지금 뒤에서 설명할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극비는 뭐 항상 뭘 비교 토립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죠? 위에 사이에 빈 공간 B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간극비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그죠? 가장 느슨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위에 VV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죠? 가장 조밀하다는 거 뭐예요? VS에 비해서 VV가 가장 좁다는 거죠. 그죠? 그냥 현장에서 현재 간극비는 우리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죠? 그걸 지금 말해요. 그래서 가장 느슨한 거 마이너스 가장 조밀한 거. 그 다음에 위에 분모 보세요. 가장 느슨한 거 마이너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의 자연 상태의 간극비 곱하기 100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입니다. 이 퍼센트는 곱하기 100으로 우리 퍼센트지로 뭐든지 정의는 여기 뭐든지 정의가 아니라 여기서 퍼센트지로 나타납니다. 퍼센트. 그래서 상대 밀도가 몇 퍼센트냐 알겠죠? 퍼센트지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가장 조밀한 상태 건조 단위 중량, 이거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지만 단위 중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배웠나? 안 배웠죠. 중량에서 흙 중량에다가 부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중량은 뭐예요? 중량은 mg라고 있죠. 그죠? 우리 무게가 지구가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단위 부피로 나눈 것을 중량이에요. 그럼 건조 단위 중량은 뭐냐면 결국은 건조 단위 중량은 보이 전체에다가 토립자의 중량을 나눈 것을 건조 단위는 토립자 건조된 상태죠. 그죠? 건조된 상태의 중량을 자 뒤에 보세요.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감마 D는 이거 나중에 보죠. 이걸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까 앞에 건조 단위 중량 이야기했죠. 건조 단위 중량을 요거 대신에 Emax로 Eminimu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유도를 해본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알딱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운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립도의 상대밀도 목적은 뭐예요? 다짐 정도를 추정한다. 다짐. 어느 정도 다지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상대 다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다짐 정도를 추정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지진과 충격 형태의 하중하에서 액상화 가능성을, 액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리퀴드라는데, 리퀴팩션이라는데 물이 한꺼번에 있으면 한꺼번에 입자들이 간극이 어떻게 벌어지죠. 그죠? 물리적인 행사가 여러분 항상 이해해야 돼요. 자, 벌어지죠. 그죠? 입자끼리 벌어지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서 그래 뭐 입자끼리 벌어지니까 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물에서 구조물을 빌딩을 지었는데 그 밑에 이런 지반이 있을 경우에 지진 이런 게 올 때는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느슨하게 돼서 그 빌딩이 갑자기 깔아앉는 현상을 액상화라고 그럽니다. 그 집안의 강도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든지 뭐든지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견디는 힘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도 보세요. 뭘 못 먹고 이랬으면 조그만 힘이 가해도 그냥 넘어지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많은 걸 영양 보충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아무리 강해도 좀 더 강한 힘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충격이 가했을 때 물이 들어가면 간극이 넓어지니까 힘이 없어져.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걸 액상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적용 가능한 흙실현은 뭐냐면 200번째 통과량 8%보다 적은 세립질의 자갈흙에 조립도 상대 밀도를 적용한다. 세립질 흙을 12%에서 16% 사이에 갖는 모래질 흙을 판단할 때, 공학적인 판단할 때는 상대 밀도 가지고 한다. 세립질 흙은 12에서 16% 사이에 갖는 모래질 흙이라는 거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 다짐에서 배우는데 12%, 16% 가지고 있어야지 이 모래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뭐냐면 도로 지반을 사용하든지 구조물 지반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 우리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어떤 도로 지반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지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립질이 12%, 16%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사질토다, 조립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성 한번 볼게요. 특성. 이 미니멈, 이 맥시멈, 이거 우리 지금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 상태, 우리 상태 때. 자, 간극비가 클수록 어때요? 상대 밀도가 어때요? 줄어들죠. 그죠? 상대 100%에서 이쪽으로 줄어들어. 느슨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K제로 이거는 여러분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강도 보세요. 강도는 뭐예요? 이 간극비가 클수록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밀도 한번 보세요. 상대 밀도가 줄어들죠. 그죠? 간극비가 클수록.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냐면, 항상, 저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저는, 대면 수업이 아니라, 평소에 저는 매일 운동을 한다고, 전철을 타고, 저는, 출퇴근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면, 강남에 있을 때하고, 우리, 경기도 쪽으로 이제 강남에서 이게 사당 넘어오면죠, 사람들이 승객들의 수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강남에서는 빡빡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상대 밀도가 상당히 높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극비가 크네.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저는 모든 걸 이 통일력하게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당을 넘어오면 이제 간극비가 좀 간극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네. 간극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상대 밀도가 줄어드네. 느슨해지네. 활동하기 편해지네. 이렇게 하는 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냥 가끔 웃곤 하고 가끔 웃고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웃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항상 토질력학적인 면으로서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조 한번 볼게요. 건조 단위 중량과 상대 밀도와 흡 분류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림 7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아직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내부 말착과의 여기서 내부 마찰각 우리 뭐 배웠어요? 모든 것은 흙에는 마찰이 있다고 그랬죠. 마찰. 그게 내부 마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마찰계수 배웠죠. 마찰계수 어떻게 배웠어요? 탄젠트 파이 다시라고 배웠어요. 파이 다시가 우리 흙의 성질이에요. 책상에 위에 보세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물질을 밀어봐요. 가다가 멈추죠. 그죠? 그건 저기 마찰 저항이죠. 그죠? 그게 마찰 계수, 마찰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그죠? 마찰 계수라고 그러죠. 그죠? 그 계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응력과 변행률에서는 그 곡선에서는 탄성계수를 얻는 게 목적이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흙 자체에서는 뭐예요? 마찰각과 나중에 점착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착도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적으로 발생된 이 그림은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연적으로 발생된 흙 테이블 1.3에서 요런 상들이 어떤 상들이 있느냐 하는 걸 뒤에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냐면 미공병등에서 나온 유명한, 지금 계속 그거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알면 되지. 왜 지금 말할게 돼? 지금 아는 게 여러분이 깨우치게 하는 게 더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어디에 적용하는가를 계속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상대 밀도를 얻는 방법은 실내 시험, 진동 없는 다짐 시험과 진동에 의한 다짐 시험 두 가지로 상대 밀도를 얻는다. 그 다음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나중에 배웠습니까? 우리 배웁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직접 시험하는 스탠다드 페니트레이션 테스트라는 표준 관입이라는
관입시킨다는 거죠. 관입은 뚫는다는 거죠. 그 시험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차츰 현장 시험할 때 그때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토질 시험에서는 그 현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시험을 위주로 저희들이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현장 시험도 매치를 시켜서 나중에 여러분 2학년 때 기초공학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노트 공학적 거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학적 거동, 우리 모든 공학적 거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공학적 거동이라고 그래요. soil properties 또는 mechanical propertie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간극비, 상대밀도, 응력이라고. 자, 비록 간극비, 상대밀도가 두 흙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흙이 다른 흙 구조를 갖고 있으면, 흙 구조 우리 배웠죠, 그죠? 태적 환경에 따라서 흙 구조 마지막에 나왔죠, 그죠? 흙 구조에 다른 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구조 중에 안에 간극비와 상대 밀도가 있는데도 흙의 공학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학부 시리즈 지금 여기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이 의해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밝혀냈는데, 저도 나중에 연구를 해서 이거 밝혀낸 거거든요. 그 지금은 여러분 아셔야죠. 그래야지 더욱더 발전이 있는 거죠. 우리 후배들이 더욱더 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우리가 늦게 깨우쳤던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똑같은 길을 걸어오라고 종용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게 선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프로퍼티 하면 이게 간극률이에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요거 간극비, 요 나왔죠, 간극비. 요 그림 위에 한번 볼게요. 세로축에 뭐예요? 전당 강도 정수, 내부 마찰각이 있어요. 내부 마찰각. 요게 뭐예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요 밑에 가로축에 감마디 건조 단위 중량이 있어요. 요 그래프, 자, 같은 보이드레시오지 간극비지, 그죠? 간극비라도 요 위에 쭉 올라가있어요. 그러면 여기 쭉 올라가면 건조 단위 중량이 나와요. 건조 단위 중량. 요래 쭉 올라가면, 자, 여기 상대 밀도가 있어요. 상대 밀도. 요 10%, 25%, 0%, 100% 상대 밀도 얘기 있어요. 렐러티브 덴시티 나오죠, 그죠? 자, 상대 밀도가 내가 50%의 내분말차기 어떻게 할까 하면 요 주소 세로축으로 약 32, 3도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 나중에 흙을 분류해서도 배워요. 이때는 어떤 흙의 성질이냐, SP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표예요. correlation, 상호 관계래죠, 그죠? correlation of strength하고 강도예요. characteristic 하면 특성이에요. 강도 특성. for 하면 뭐에 대해서죠, 그죠? granular soil 하면 조립토입니다, 그죠? 조립토에 대해서 강도 특성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오른편에 내가 뭘 했어요? 자, 이건 지금 미국 단위로, US 단위로 표시되어 있죠. US 단위를 우리는 뭐로 환산할 줄 알았는데 SI 단위로 환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산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가르쳤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환산을 했어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감마 D는 파운드 퍼 피트 3승이죠. 그걸 킬로니ュ턴 퍼 큐빅 미터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요 값에다 130 곱하기 0.1647을 곱하면 우리는 뭐예요? SI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수분이 미국에 교양 교수로 갔습니다. 교양 교수로 갈 때 유럽에서 공부했던 분인데 미국에 가니까 전부 다 미국 단위야. 책을 보니까 책을 알 수가 우린 단위를 모르면 숫자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단위 환산법 이걸 몰라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책 보는 걸 포기했다는 말을 저는 수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서적을 뒤져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앞에서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단위 환산, 가장 쉽게 하는 단위 환산법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거 이상은 저는 장담을 합니다. 쉬운 방법 없다. 단위 환산법. 알겠죠? 그 반복해서 써요. 그리고 시험에는 반드시 내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이드레이저 간극비죠. 그래서 간극비하고 이 자연함수비에요. 자연함수. Natural Moisture Content 하면 자연함수. 포화 상태. 물로 꽉 차 있다. 아까 간극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공기와 물이 있는데 여기들은 물만 가득 차 있는 걸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건조 단위 중력이죠. 건조 단위 감마 D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상태가 봐. 루스 유니폼 샌드 모래죠. 그죠? 느슨한 거죠. 그때는 간극비 대략 0.8 정도 되구나. 자연함수비는 한 30% 정도 되는구나. 건조 단위 중량은 14.5 kN per cubic meter. 자, 밑에 봐. 스티프 크레이 한번 보세요. 스티프 크레이. 아주 단단한 점토 보세요. 세립토죠. 그죠? 이때는 보이드레이스가 0.6에 크죠. 그죠? 자,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도, 자, 자연함수비가 21% 돼요. 71%. 건조 단위중은 17이에요. 그게 루스 센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소프트 크레이 한번 소프트 크레이 0.9, 1.4. 그 다음에 자연함수비 30에서 50% 엄청 증가하죠. 그죠? 건조 단위 중량 왜요? 엄청 줄어들죠. 그죠? 여기 11.5.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해서 이 실험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싶으면 이런 학자들이 제시한 이런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런 자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자분들. 그다음에 이거는 각각 여기 다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표시해 놓을게요. 여러분은 영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라는 이유가 다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걸 반드시 영어를 하셔가지고 이걸 다시 그때 돼서 나중에 뒤에 보면서 이런 C알파 이런 거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이건 지금 우리 상대밀도 배웠어요. 그죠? 상대밀도 배워서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국산 책, 국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지금 다 복사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영어 좀 하세요. 이거요. 밑에 한번 예어드릴 동일한 간극비와 상대밀도 앞에서 설명했어요. 동일한 identical 하면 동일한 거죠. 동일한데 different structural, different 다른 구조, 허 구조죠. 그죠? 다른 거. 그거는 뭐냐? different stress history 역사를 받은 거죠. 그죠? 제가 왜 이게 영어냐면 모든 강의록을 제가 여러분의 강의 모든 걸 영어로 다 작성했다가 불편하다고 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한글로 다 번역을 했는데 지금 번역을 다 해놨어요. 번역인데 이 부분은 제가 번역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영어로 왜냐면 그림을 복사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하면서 또 이거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Different structural fabric이라고 조직이라죠. fabric은 우리 섬유 조직을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옷 이런 걸 fabric이라고 그러죠. 조직을 fabric. 그걸 structura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different engineering behavior 다른 공학적인 거동을 나타내요. 아까 soil properties랬죠. soil properties 흙의 공학적 성질을. 자, 이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이 상자 네모에 들어있는 상자의 간극비와 상대밀도는 네모의 오른쪽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게 보이죠. 실제로 따져보면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흙의 공학적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게 어디는 흙 구조에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흙구조 한번 볼게요. 흙구조 퇴적 과정이 지배한다. 구조 입자 간의 플러스 입자 간의 힘이다. 흙 입자들의 기하학적인 배열이다. 그죠? 기하학적인 배열이죠. 어레인지먼트라고 조립돼서는 너선 조밀
라고 표현하고, 세립토에서는 또는 단단함이라 소프트, 스티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흙이라도 정규, 토, 과밀토로 구분된댔죠. 그죠?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구조, 입자 또는 광물 입자의 기하학적인 변이다. 세립토, 광물과 주위 물에 의해서 발생된 전기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죠. 그죠? 그에는 단립구조가 있어요. 단립구조. 자연상태, 단립구조는 흙, 알갱이 하나하나의 구조네. 자연상태는 거의 사실 존재하지, 이거는 거의 존재하지. 세립토에서는 단립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환경 조건 하에서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정류수의 점토를 퇴적을 시켜요. 그럴 때는 단립구조를 가질 수 있다. 각각의 다른 입자로, 개별 구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시구조, 공학적 견지에서보다 근본적인 견지에서 더욱더 중요하다. 미시구조. 자, 세립토에는 결국은 면모구조와 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면모구조 앞에서 배웠어요? 면모구조는 뭐예요? 이런 구조, 팽팽하게. 분산구조는 뭐예요? 이렇게. 막 엉켜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게 공학적 기술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분산구조. 거꾸로 말했어요. 면모구조가 이거고, 분산구조, 이산구조가 이거예요. 왼쪽에. 자, 그죠? 면모구조가 훨씬 공학적인 성질이 좋다. 여기 앞에서 이거 도메인, 그룹 오브 도메인, 클러스터스, 그룹 오브 클러스터스 패턴, 이게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태적의 전체적인 지질과 응력, 이력을 반영한다. 알겠죠? 이 구조가 무슨 말인지 알죠? 미시구조, 거시구조는 다르요. 거시구조는 뒤에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거시구조는 피시롤즈 뭐 이런 것들, 조인트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까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미시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 태적 환경과 태적 이력, 풍화 이력을 반영한다. 그것의 응력 이력, 그 다음 점토의 최종적인 구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침전지에 존재하는 전기학적. 이거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구조의 열림 정도는 점토 광물에 현존하는 실트 조립자의 모양에 의한 각과 양의 앞에 그거는 설명했어요. 그죠? 앞에서 설명했어요. 흙의 성질에서 설명했어요. 그다음 거시구조가 있죠. 거시구조는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갖는데 여러분 지금 이까지는 조인트 피쉬를 뭐 심 이런 건데 지금 여러분 알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제 여러분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지금까지 말로 계속 설명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은 우리는 뭐냐면 말로 설명하는 게 정량적, 정성적이 아니라 철학에서는 정성적이죠. 그죠? 문학에서는 그죠? 우리는 공학이에요. 정량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표시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장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둘째 시간에 뵙겠습니다.